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광주에 갔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은 텃밭이 아닌 죽비라면서 호남 정신을 강조했고 호남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는 표현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거. 죽비라고 해라. 이 시대착오적인 이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은 저는 호남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호남권을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프로게이머와 직접 게임을 해보며 게임 산업에 대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콘텐츠 개발이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이든지 아니면 선수 양성이든지 잠재적 시장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요새 중엔 새누리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출신 김상우 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까지 가세해 이 후보의 통합 행보에 힘을 보탠 겁니다. 그동안 반칙과 꼼수가 난무했던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천을 돌파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묘지를 들러 참배했습니다. 민주묘지에서 5월 광주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한 이 후보는 오늘 밤 시민사회계가 주관하는 전야제에 이어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김 후보는 참배를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독재 정치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지역단체들의 항의 속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방명록을 적은 뒤 김 후보는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묘를 참배했습니다. 박관현 열사묘비를 쓰다듬을 땐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연이어 찾은 광주 교도소에서도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아픈 역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기고 우리가 오늘 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러면서 독재 정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 탄핵을 겨냥한 겁니다. 우리는 계엄은 겪어봤지만 이런 독재는 처음입니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5월 정신입니까? 이어 김 후보는 전주를 찾아 시민들에게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오후엔 전북 택시 사업장을 찾아 택시업계에 고충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택시 대통령 되겠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저만큼 택시 많이 해본 사람 없겠죠? 그거는 확실히 안 합니까?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정부 기념식엔 불참합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후보 TV 토론 준비 등 일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백의종군을 약속하는 동시에 당원 동지들에게 각자 입장을 넘어 큰 하나가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눈 국민, 청년 여러분이라고 자신의 지지층을 칭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해 김문수 후보를 찍어줄 걸 당부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없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거용 메시지만 낸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요구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지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한 건 본인의 결단이었다는 게 당내 설명입니다.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그랬다면 더 매끄럽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무슨 뭐 당 차원의 긴밀한 협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친윤계 의원도 JTBC에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도 우려했지만 내일 첫 TV토론 전에 김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만드니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라면서 뒤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해 논란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도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사회특별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놓고 국민의힘은 당이 화합할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은 일제히 대의를 위한 결단이라며 당이 화합할 기회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당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또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겠다면서도 내일까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에 답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장 쇼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면서 잠깐 나가 있겠다,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거면 뭐하러 탈당을 했는지 결국 정치적 전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는 내란 후보임을 오히려 인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김 후보의 선대위원장 취임사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자진 탈당은 절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모두 겨냥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모양새 자체가 저는 중도층의 표심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JTBC 윤세민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전문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 텐데요. 그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에서 보이는 이번 대선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체로 이런 큰 선거에서는 여야가 경쟁 구도로 치러지는데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일강, 일중, 일약이라는 뚜렷한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1위 주자가 지지도가 50%를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모름 무응답 비율이 있기 때문에 50%를 넘기 어려운데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일단 두 가지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든다면은 지금 추격하고 있는 2위의 국민의힘 후보인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선거가 사실은 선거일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정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지지층이 더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 득표율, 그러니까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 네. 그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선에서 50%를 넘는 득표율을 받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물론 최종 득표율은 아니지만 최근에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50%를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예선 때부터 이른바 중도 확장 전략을 캠페인을 이제 펼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효과를 본 측면이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대선의 이제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에서는 정권 평가 선거 얘기하고 대선 같은 경우는 미래 전망적 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정권에 대한 평가 속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하는데 최근 대선에서는도
평가적인 어떤 특성이 상당히 가미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과 또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나아가서 그런 심판 속성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이외에도 이른바 무당층 또는 중도 성향층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기 때문에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갤럽의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8%를 기록을 했고, 또 부울경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영남 지역에서 이런 변화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문수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기반에서는, 당의 지역 기반에서는 한 70% 내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70%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보수층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지층도 보수층 내부에 있는데, 지금 당에서 또는 후보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 조사가 나오기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런 지금 보수층들이 많은 TK 지역,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제약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보수층 흡수에 제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선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심판적 성향이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나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중도층 등에서의 지지율 제약에는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실제로 중도층의 지지도를 보면 이제 표의 확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네. 의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총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60%여서 양당의 주요 정당의 고정 지지층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선 같은 경우는 70% 후반대의 투표율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던 중도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사실 승패를 결정을 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중도층에서 지지가 상당히 이제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면 보수층을 결집한다 하더라도 실제 1위 후보와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윤희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재현하고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전야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전야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5.18 당시를 재현한 민주평화 대행진을 마쳤고, 지금은 창작 공연 뮤지컬 공연과 신민주주의의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전야제가 토요일에 열리다 보니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 금남로를 찾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예년과 다르게 본무대도 교차로 한복판에 설치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낮 동안에도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오전부터 옛 전남도청앞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는 시민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시민들은 5.18 당시를 재현한 시내버스와 택시를 타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추모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까?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양 열사의 묘지 등에는 학생 참배객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참배객들은 12.3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데에는 5.18 민주주의 교훈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그리고 파면 이후에 첫 번째 또 오는 5.18 이 묘지다 보니까 열사분들께 저희가 이 민주주의를 이만큼 지켰습니다라고 좀 승리했다는 보고도 좀 드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내일 기념식은 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거죠?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45주년 기념식이 내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하려 했는데 보훈부가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만을 허용해 우 의장이 직접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오늘의 대선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방문한 광주 5.18 묘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고 박관현 열사 묘소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를 생각하면 늘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네, 박 열사는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내란 예비 음모, 계엄령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서 광주교도소에서 50일간의 옥중 단식 끝에 숨졌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김 후보는 당시 노동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박 열사가 숨진 뒤 몇 년 후에 바로 그 방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교도소를 찾아서 당시의 일화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도관이 독방에 이제 그 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야. 야, 여기가 박관이 죽어나간다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네, 김 후보는 그 인연으로 초선 의원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맘때 묘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80년 5월을 생각하면 너무 아프다.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5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네, 앞서 김 후보가 5.18 묘역에 들어설 때 대학생들이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이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해서 내란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했다가 취소한 바 있는데요. 비록 김 후보는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에서는 5.18 묘지에 잠시 머문 것으로 내란 극우 본색을 세탁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면서 김 후보가 흘린 건 악어의 눈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두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 전남 나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후보 유세 직전에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창갑 국회의원 땡땡땡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름이 같다 보니까요. 정작 자기 지역구에서 본인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이렇게 모두 철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가 암행어사 김문수를 자처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인 바가 있는데 이걸 두고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진정 자신이 암행어사라고 한다면 윤석열 집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감옥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2번 가짜 암행어사 김문수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두 사람이 긴밀하게 소통을 했던 시기는 비상계엄이 언급되기 시작한 걸로 알려진 모임들과 겹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이뤄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 통화 내역에서도 이 시기에 김 전 장관과의 전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3월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먼저 6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 달엔 전화 횟수가 10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던 지난해 5, 6월 회동 전후로도 둘은 총 5번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난해 11월까지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 둘 사이의 유일한 통화 기록은 계엄 당시 새벽 12시 31분.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급히 몰려올 때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16초간 통화했습니다. 계엄을 본격 모의하고 이를 수습하던 시기엔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통해 주로 통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계엄 직후인 12월 6일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금 검찰에 출석해도 되겠냐고 묻고 윤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명의의 통화 내역에선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모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돼 비화폰 서버 확보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얼마 전 JTBC는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샤넬 코리아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모 씨입니다. 윤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JTBC가 확인한 선물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인삼 제품, 그리고 샤넬 가방입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샤넬 코리아로부터 구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샤넬 코리아 측은 검찰 수사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건진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전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물품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김 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광주 도심의 한 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이 서로 연결돼 있고 또 안쪽엔 불이 잘 붙는 생고무가 가득해서 아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 진화까지는 길게는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타이어 공장 지붕 위로 새빨간 화염이 번집니다. 일부 건물은 이미 붕괴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고무를 녹이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고무를 녹이는 그 공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 과열로 인한 스파크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소화기가 이제 분소가 됐는데 그것으로 진압이 안 돼서 공장 건물들이 서로 붙어 있어 화재 진압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통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기계 설비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건물동 전체가 하지 않을까. 게다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생고무 20톤가량이 내부에 쌓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엔 국가 차원의 진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늘 정오까지 축구장 5개 면적 크기, 서쪽 공장의 70%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한 진압까진 최대 일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직원 1명이 대피를 하다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넘게 비 소식이 없어 소방 용수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수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귀국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김 회장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마스크와 검은 자켓 차림의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입니다. 검찰이 김 회장 일행에게 서류를 제시하자 얼마 뒤 김 회장과 검찰이 함께 인천공항 2층으로 이동합니다. 검찰은 오늘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경영진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 등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추적해왔습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수백억 원 규모의 사재 출연 등을 약속했지만 사태 해결엔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과 조주현 홈플러스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일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손 선수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같은 이유로 손 선수에게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 용모 씨도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 선수가 낙태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양 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 측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손 선수 측은 양 씨와 교제했지만 임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로 선수와 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실제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의 연인인 용 씨는 지난 3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손 선수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 씨는 손 선수 측이 응하지 않자 언론사에 축구 국가대표가 낙태를 종용했다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서동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손 선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까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끌어내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 연방정부 부채에 또 경고 등이 들어온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이 빚을 관세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마저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내렸습니다. S&P와 피치가 먼저 내린 가운데도 미국의 최고 등급을 유지했는데 무디스까지 이번에 한 단계 낮춘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 미국의 정부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자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10년 뒤쯤엔 약 5% 늘 걸로 무디스는 내다봤습니다. 이미 나라 빚이 어마어마한데 나갈 돈만 불어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가 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집계를 보면 현재까지 누적된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조 8천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지출을 못 줄이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감세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This bill falls profoundly short. It does not do what we say it does with respect to deficits. 감세안은 일단 공화당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도 안 되면 다른 나라 상품에 붙이는 관세로 돌려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e're seeing now the tariff revenues coming in at about $6 billion a week.
$6 billion a week. And so you're looking at a couple to $300 billion in tariff revenue that, again, is big deficit reduction. That's 불확실성 속의 월가에선 미국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국채 금리는 오르고 국채 가격은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등 신도들을 상대로 최소 3억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치료와 상담 등을 빌미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이스 폰세가 KBO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운 뒤 눈물을 흘립니다. 늘 팀 선배 류현진을 넘어서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그 기록을 제대로 깼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폰세의 낮은 공에도 높은 공에도 어김없이 타자들의 방망이가 따라 나옵니다. 첫 이닝부터 세 타자 모두 삼진. 이때부터 폰세의 탈삼진 쇼가 시작됐습니다. 직구와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 커터와 시속 157km 강속구까지 요리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탈삼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6회에는 공 단 10개로 삼진 3개를 잡으며 타자들을 돌려세웠습니다. 폰세는 8회 삼진 2개를 추가하면서 탈삼진 18개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KBO 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 경기장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0년 5월 11일 한화 류현진의 17탈삼진. 목표는 단 하나, 류현진을 넘어서는 거라던 폰세의 꿈이 이뤄진 겁니다. 스스로도 감동했는지 경기 도중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When you have a legend on your team and you get to compete with him every week, it's I mean all I can say is it's just a great honor and I'm just very blessed. 폰세의 8이닝 무실점 호투로 한화의 승리를 위해선 딱 한 점이면 충분했습니다. 단독 선두를 되찾았던 LG의 7연승 행진은 KT가 끊어냈습니다. KT는 9회 초 안현민이 3점 홈런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으며 12대4로 LG를 눌렀습니다. LG와 한화는 더블헤더 2차전에서 다시 뜨거운 선두 싸움을 이어갑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네, 오늘 저녁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오늘보다 선선할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